자,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그 단순한 쇳덩어리를 넘어선 글로벌 패권 전쟁 한가운데 있는 K조선업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주식 계좌에 조선주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시각을 아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최신 경제 분석 영상,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조선업 전문가 인터뷰 자료까지 책상에 막 한가득 쌓아놓고 핵심만 쑥쑥 뽑아볼 텐데요. 네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조선주를 막 쓸어담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을 앞둔 지금 이 K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인지 이거를 파헤쳐 보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과거의 조선업 호황이랑 지금의 호황은 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 질적으로 다르다? 네. 오늘은 뭐 단순히 배를 많이 판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지정학, 환경 규제, 그리고 각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떻게 한국 조선소의 도크를 2029년까지 꽉 채우게 만들었는지 그 기저의 원리들을 연결해 드릴 겁니다. 와, 2029년이요. 전문가님 보통 호황이라고 하면 막 공장 돌려서 배를 찍어내고 파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한국 주요 조선소들은 이미 3, 4년치 일감이 꽉 차 있다면서요. 당장 수백억 들고 가서 배 하나 만들어 주쇼 해도 2028년, 2029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선주라면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가격이 막 역대 최고점으로 비싼데 대기 시간도 4년이나 걸리면 그냥 주문 미루고 사이클이 좀 식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동네 백반집도 아니고 무슨 미슐랭 3스타 식당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하, 미슐랭 3스타 맞춤 양복점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지난 10년 동안 조선업계에 있었던 그 혹독한 구조조정을 봐야 해요. 아, 2010년대 불황 말씀이신가요? 네, 그때 전 세계 중소형 조선소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통폐합됐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급자 자체가 물리적으로 절대 부족해진 상태인 겁니다. 아하, 공급이 확 줄었구나. 네, 선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발 4배 좀 만들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 거죠. 믿고 맡길 티어 1 조선소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요. 와, 공급이 줄었는데 수요가 몰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발생하는 볼륨 투 밸류, 그러니까 양적 팽창에서 질적 수익으로의 전환입니다. 질적 수익이요? 리포트에서 보니까 2023년경부터 비싸게 수주받은 물량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매출로 잡히기 시작한다던데 이게 이익률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서요? 그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조선업이 거대한 도크도 유지해야 하고 크레인, 인력 등 고정비가 엄청난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과거 저가 수주 시절에는 이 고정비 빼고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2023년 이후에 고선가, 즉 비싼 가격으로 계약한 배들은 과거보다 가격이 30에서 40% 이상 높거든요. 40%나 비싸다고요? 와. 네, 근데 도크 돌리는 고정비 자체는 크게 안 변했잖아요. 게다가 배 만드는 핵심 원자재인 후판, 그 두꺼운 철판 가격은 오히려 하락 안정화가 됐어요. 아, 매출은 확 뛰었는데 비용은 그대로거나 줄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딱 넘는 순간 추가되는 수익이 고스란히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변곡점에 서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막 2028년 조선 3사 합산 영업이익 10조 원을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네요. 고정비 허들을 넘긴 상태의 그 구조적인 폭발력이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니, 비싼 배 만들 능력이 한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 조선소로 이 프리미엄 주문들이 다 몰리는 건가요? 이건 진짜 현장의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본 조선소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철저하게 표준화 전략을 썼어요. 표준화요? 자동차 공장처럼요? 네, 정해진 도면대로만 똑같이 찍어내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과거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현장에 IT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IT 기술을 조선소예요? 네, 선주들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다 맞춰주는 고객 지향적인 다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아니 그 수만 톤짜리 거대한 배를 막 옵션 바꾸듯이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건조 중간에 선주가 파이프라인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표준 설계 틀어진다고 거절했거든요. 아, 안 된다고? 네,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3D CAD 모델링 같은 IT 시스템으로 설계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현장 숙련공들이 그걸 도크해서 바로바로 구현해낸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똑같은 배를 10척 주문해도 마지막 10번째 배는 첫 번째보다 훨씬 좋게 개선해서 인도해 주니까 선주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일본이 표준화 고집할 때 한국은 IT랑 장인 정신 섞어서 VVIP 선주들 입맛을 완벽하게 맞춰준 거군요. 좋습니다. 한국이 왜 1위인지는 알겠네요. 네네. 그럼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왜 선주들은 웃돈을 주면서까지 꼭 지금 배를 사야만 하는가? 이 본질적인 이유로 다시 가보죠. 네, 여기서 아주 거대한 외부 압력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아, 지정학. 리포트 보니까 미국이랑 이란 갈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우리는 정치적 입장은 빼고 경제적 파급력만 딱 짚어보죠. 좋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여기 통항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홍해 쪽도 그렇고요. 그렇죠. 바닷길이 막히면 결국 배들이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으로 삥 둘러서 가야 한다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서 톤마일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화물 무게의 이동거리를 곱한 건데요. 희망봉을 돌면 이동거리가 한 1.5배 늘어나거든요. 아, 거리가 멀어지니까 똑같은 양을 나르려면 10척 필요하던 게 15척이 필요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선박의 씨가 마르고 당연히 운임은 폭등하죠. 운임이 오르면 선주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또 3배를 주문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굳이 한국의 비싼 친환경 배를 사야 하는 이유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슈퍼사이클의 동력은 두 번째 채찍,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아, IMO. 그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말씀이시죠?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2030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30%가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거든요. 30%나요? 그냥 뭐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거 달고 버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매년 탄소 집약도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서 D나 E 등급을 받으면 전 세계 주요 항구 입항이 아예 거부돼요. 잠깐만요. 항구에 아예 못 들어간다고요? 영업을 못 하잖아요. 네, 사형 선고죠. 그러니까 탄소세 엄청 물기 싫으면 기존 배들을 고철로 폐선시키고 강제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와, 강제 교체 사이클,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고부가 가치 배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갈아타야 하고 그 분야 압도적 1위가 한국이니까 다 몰려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선주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요, 전문가님, 한국에 이렇게 기술력으로 꽉 잡고 있다 쳐도 물량으로 막 밀어붙이는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리포트 보니까 양적 점유율은 중국이 50에서 60%나 되던데요. 맞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막강한 지원이 있잖아요. 무상으로 토지도 대여해주고 금융지원에 국영 제철소에서 값싼 후판까지 공급해주면서 저렴한 벌크선들을 싹쓸이하고 있긴 합니다. 아니 그럼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고 나중에 친환경 기술까지 뺏기면 한국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자료를 깊이 파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구조적 한계요? 네, 바로 인구 구조와 노동력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금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도 외주 노동자 이탈이나 고령화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7,000명 이상 투입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조선소 주축이 되어야 할 세대가 이른바 한자녀 정책 세대예요. 양가 조부모까지 6명의 주머니에서 애지중지 큰 세대죠? 아, 육포켓 세대. 네, 고등교육까지 받은 이 젊은 층이 체감온도 50도 넘는 험한 조선소에서 무거운 용접기 들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험한 일을 기피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중국에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왔군요. 맞아요. 값싼 노동력이라는 중국의 무기가 조선업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로봇과 자동화에 올인하는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조선소를 100% 로봇 공장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헉, 100% 로봇이요?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모델 3 라인을 전부 로봇으로 하려다가 생산 지옥에 빠졌었잖아요. 자동차보다 훨씬 거대하고 규격도 다 다른 배를 로봇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나요? 그게 핵심 리스크입니다. 배 내부는 형태도 수시로 바뀌고 오차가 엄청나요. 더 치명적인 건 용접할 때 발생하는 전자기장입니다. 전자기장이요? 네, 사방이 막힌 철판 안에서 강력한 용접을 하면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이게 로봇의 정밀한 센서나 레이저를 완전히 교란시켜버립니다. 아, 센서가 먹통이 되는구나. 맞아요. 한국 숙련공들은 눈부신 빛이나 쇳물 소리 같은 직관적인 감각으로 실시간 보정을 하는데 로봇은 센서가 마비되니까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거죠. 와, 숙련된 장인과 센서 마비되는 로봇의 대결이네요. 이 100% 로봇 실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K조선 앞날의 가장 큰 관건이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무모한 실험이죠, 사실. 자, 그럼 경제, 환경, 노동력 이야기까지 했으니 이제 진짜 흥미진진한 안보 영역으로 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군함과 잠수함 이야기인데요. 네, 방산 분야죠. 리포트 보니까 미국이 자기네 해군력 키우려고 한국 조선소에 막 다급하게 SOS를 치고 있다면서요. 세계 최강 미국이 왜 한국에 손을 벌리죠? 미국의 AMSAS, 즉 해양안보 및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은 매년 엄청난 군함을 쏟아내는데 미국은 자국 내 숙련된 조선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요. 아, 미국 안에서 배 만들 사람이 없군요. 네, 과거보다 함정 건조나 수리 시간이 2배나 더 걸려요. 존스 액트 같은 보호무역 때문에 자국에서만 만들다 보니 경쟁력이 퇴화한 거죠. 우방국인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은 이미 미 해군 7함대 유지보수 물량만으로도 자국 인력이 벅찬 상태입니다. 여력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남은 선택지가 한국뿐이군요. 네, 그래서 한국의 하나오션은 아예 미국의 필립 조선소를 인수해버렸고요.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사인 헌팅턴 잉걸스랑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면국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안보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와, 미국 본토 진입이라니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제 눈을 더 사로잡은 건 캐나다발 뉴스였어요. 무려 60조 원 규모 잠수함 프로젝트요. 네, 엄청난 규모죠. 아니, 잠수함 열피척 교체 사업인데 60조 원이면 한 척당 5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잠수함이 비싸도 5조 원은 너무 오버 아닌가요? 거기서 착시가 일어납니다. 잠수함 12척을 깎고 조립해서 건조하는 하드웨어 비용은 한 12조에서 18조 원 정도예요. 아, 그럼 나머지 40조 원이 넘는 돈은 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아마로, 즉 인도 후 30년간 따라붙는 유지보수, 수리, 오버홀 같은 애프터마켓 비용입니다. 아, 비행기 팔 때 부품 교체랑 정비 계약으로 돈 버는 거랑 똑같군요.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30년짜리 거대한 구독경제 모델이었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황금알이죠. 근데 이런 방산 시장은 원래 독일이나 유럽 쪽 텃밭 아니었나요? 한국이 캐나다 시장에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무기, 바로 납기일 준수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아, 정시인도? 네, 지금 서방 방위산업 전체가 인력 부족으로 납기 지연이 심각하거든요. 안보 공백이 막 생겨요. 근데 한국 조선소들은 압도적인 건조 기술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된 날짜에 군함을 딱딱 인도해 줍니다. 와, 납길 칼같이 맞추는 신뢰감이 안보 시장에서는 진짜 치명적인 무기네요? 그렇죠. 그 신뢰 덕분에 유럽의 기득권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셨을 겁니다. 3, 4년치 꽉 찬 일감,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규제가 만든 교체 수요, 중국의 인구 절벽, 그리고 안보 비즈니스까지. 네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와, 조선업 장난 아닌데? 그럼 난 내 주식 계좌에 뭘 감아야 해?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가장 냉정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원칙은 이겁니다. 단기 매매하지 말고 사서 잊어라. 사서 잊어라. 네, 지금 막 AI나 방산, 전력기기 섹터들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조선주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숫자로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평균 20배 언저리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익은 막 늘어나는데 주가는 아직 덜 올랐다. 네, 2025년 실적 대입하면 PER이 10배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여전히 기술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라는 뜻이죠. 아하, 그럼 아까 리포트에서 본 그 532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찰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짜는 건가요?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먼저 50%는 안정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글로벌 1위 지주사 성격의 대장주들이죠. 친환경 선박 최강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 항공모함 역할을 해줍니다. 50%는 대장주로 묵직하게 깔고 간다. 그럼 30%는요? 30%는 성장성, 즉 엔진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엔진이요? 한화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곳들이요? 맞습니다. 배를 1000척 만들면 엔진도 1000개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은 엄청 비쌉니다. 조선사보다 몸집, 즉 시가총액은 가벼운데 실적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 폭발력이 있죠. 아, 덩치가 작으니까 이익 나면 주가가 더 빨리 뛴다는 거군요. 쾌속선처럼. 그럼 마지막 20%는 어딥니까? 마지막 20%는 대체 불가 기술을 가진 부품이나 MRO 기업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영하 163도 LNG 초저온 보냉제를 독점하는 동성화 인텍이나 전세기 바다의 노후 선박들 환경 규제 개조와 유지 보수를 싹쓸이하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죠. 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아까 자료 보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거의 40% 육박하는 숨겨진 진주더라고요. 맞습니다. 50% 방어, 30% 고속성장, 20% 고수익 특수기술 이렇게 세팅해 두고 2028년까지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완벽한 전술이네요. 단기 테마가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올라타는 거군요. 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구조적인 성장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K조선업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탈탈 털어봤습니다. 꽉 찬 도크, 지정학, 환경규제, 그리고 거대한 안보 비즈니스까지. 과거의 사양산업이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운 혁신의 중심이네요. 네, 저도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다뤄서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이 서늘한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한국의 그 꼼꼼한 다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이 중국의 물량 공세와 인구 절벽을 이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죠.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 100% 로봇 자동화 실험이 딥러닝 AI의 발전으로 전자기장 교란 같은 오차를 스스로 다 극복하고 결국 완벽하게 성공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네, 인간의 손끝과 숙련도에 철저히 의존하던 전 세계 중공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닐까요? 그 균열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K조선이 파놓아야 할 다음 기술의 해자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고민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롭고 파격적인 자료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